바보 사위의 처가살이.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바보로 소문난 총각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이름조차 없고 사람들은 그냥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보는 마음이 착하고 힘도 셌지만 남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짓을 곧잘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늘 놀림을 받곤 했지요. 그러나 그 바보에게도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성실하게 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보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고개 넘어 들판에서 논일을 하는 고운 아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햇빛을 가리려 수건을 두르고 손에 흙을 묻힌 채 땀 흘리며 일하는 그 모습에 바보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살면 참 좋겠다. 그러고는 다음 날부터 나무를 하러 간다며 매일 그 들판 근처를 기웃거렸습니다. 아가씨는 바보가 매일 나타나 눈만 멀뚱멀뚱 보고 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웃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왜 매일 저기 서 있을까? 바보는 결국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내가 마음에 있어서 그런데 나랑 혼인해 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아가씨는 깔깔 웃었습니다. 당신이 나랑 혼인하고 싶다고? 당신이 뭐가 있어서? 그러나 바보는 꿋꿋이 말했습니다. 내겐 재산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게요. 죽도록 잘할게요. 그 정직한 눈빛에 아가씨는 어쩐지 장난삼아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 집에 와서 3년만 머슴살이 해요. 잘하면 그때 혼인 생각 한번 해볼게요. 바보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튿날 아가씨의 집, 그러니까 장차 장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가씨의 아버지는 마을에서도 이름난 고을의 부잣집 어르신이었습니다. 바보가 머슴살이를 하겠다고 하자 처음엔 내쫓으려 했지만 바보의 눈빛이 하도 간절해서 일단 하루만 보자고 허락했지요. 그런데 바보는 생각보다 성실하고 말 잘 듣는 머슴이었습니다. 밥때를 지나도 밭일을 계속하고 잠도 마당에서 자겠다고 하며 손발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바보는 입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며 땔감이며 걸음 나르기며 힘든 일일수록 앞장서서 했지요. 처음엔 그를 깔보던 장인 어른도 점차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녀석 겉으론 바보 같아도 속은 참 착하군. 어쩌면 우리 딸을 잘 지켜줄지도 모르겠군. 새해가 지나던 해에
장인 어른은 마침내 바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우리 딸을 생각하는가? 예, 한결같습니다. 한 번도 다른 마음 품은 적 없습니다. 그 말에 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약속 지켰으니 혼인하게 해주지. 그리하여 바보는 마침내 사랑하던 아가씨와 혼인하게 되었고, 그날 밤 동네 사람들도 모여와 한바탕 웃음과 축하 속에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혼인을 하고 나서도 바보는 여전히 처갓집에서 살며 밭일과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보가 너무 말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사위, 오늘은 자네가 밥 좀 해야겠네. 쌀은 한 대만 씻어서 하게. 바보는 예 하고 대답하더니 쌀을 씻는데 그냥 물속에서 빠르게 손을 흔드는 식으로만 씻고 곧바로 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는데 너무 오래 지펴 솥뚜껑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니, 자네 그게 뭔가? 예, 한 대 씻고 바로 했습니다. 물도 안 아끼고 많이 넣었어요. 그날 밥은 고슬고슬한 밥은커녕 죽처럼 지러지고 말았답니다. 며칠 뒤 장모님이 또 말했습니다. 이복의 사위, 이 바구니를 들고 장에 가서 미역이랑 파, 콩나물 좀 사오게. 예. 바보는 바구니를 들고 장에 가서 진짜 미역을 그대로 사서 바구니에 물도 가득 부어 담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구니 밑이 다 새어 물도 빠지고 미역도 반이나 사라졌지요. 게다가 콩나물은 바보가 메고 오다 진흙탕에 푹 빠졌고 파는 파란 나무만 보고 이게 파겠거니 하고 소나무 세 손을 꺾어 왔습니다. 장모님은 손을 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야, 이 녀석을 어찌해야 한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를 어쩌신다고요? 저 그냥 두시면 안 되나요? 그 모습에 장모님도 웃음이 터졌고 결국 온 집안이 깔깔 웃게 되었답니다. 어느 해 여름 장인이 크게 병이 나 누웠습니다. 온 몸이 식어가고 말도 잘 하지 못할 만큼 아프던 날 바보가 무릎을 꿇고 아랫목에 따뜻한 쌀찜질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바보 사유지만 아버님을 아버님처럼 여겼습니다. 꼭 나으셔야 합니다. 그날 밤 장인은 바보의 품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바보라 부른 건 이 세상 욕심을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라서였어. 내가 내 딸을 지켜줘서 고맙네. 며칠 뒤 장인은 건강을 회복했고 바보는 그제야 방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바보는 결국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처가살이 7년째 되던 해 장인이 밭을 물려주고 마을의 일도 맡기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바보 사위가 아니라 복받은 사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보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항상 첫날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사람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지 마세요. 진심과 성실함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발합니다. 바보 사위도 결국 가족의 기둥이 되었듯 세상 모든 순수한 사람들에게도 귀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부자의 외동딸. 까마득한 옛날 무지무지 큰 부자가 살았어요. 그 부자가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이었지요. 부자는 서운했지만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키웠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넷째도 딸, 다섯째도 딸, 여섯째도 딸이지 뭐예요. 부자는 화가 났지만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키웠답니다. 온갖 정성을 들인 끝에 부인이 7번째 아이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내 재산과 벼슬을 물려줄 아들이 틀림없을 게야. 부자와 부인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어요. 황룡, 청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몽까지 꾸었거든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아이를 낳고 보니 또 딸이었어요. 무지무지 화가 난 부자가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에이, 나면서부터 부모를 실망시키다니. 그만 내다 버려라. 갓 태어난 아기는 포대기에 쌓인 채 산속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바리대기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죽었나 살펴보면 살아있고 또 죽었나 살펴보면 살아있었지요. 그러자 부자는 쨍쨍 여름에는 푹푹 쪄서 죽으라고 속옷을 입히고 쌩쌩 겨울에는 꽁꽁 얼어 죽으라고 삼배옷을 입혔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그때마다 학이 날아와 쨍쨍 여름 뙤양볕은 날개를 펴서 막아주고 쌩쌩 겨울 찬바람은 포근히 안아 막아주지 뭐예요. 바리대기는 생글생글 웃으며 잘도 컸어요. 부자는 화가 나서 이번에는 돼지하고나 살라고 바리대기를 돼지 우리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바리대기를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구렁이 굴에 집어넣으니 구렁이도 스르르 도망쳤지요. 부자는 더욱 화가 나서 바리대기를 상자에 담아 강물에 버렸어요. 상자는 잘도 떠내려 갔지요. 마침 강을 지나던 산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자를 건져서는 바리대기를 딸 삼아 고이고이 키웠답니다. 세월은 흘러 6딸이 모두 시집을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덜컥 병이 들어 알아 누웠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용한 의원이 와서는 이 병은 서천 시약산 약수로만 고칠 수 있다오 했답니다. 어머니는 6 딸한테 시약산 약수를 구해 오라고 했어요. 첫째 딸은 서천 시약산이 어딘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하고, 둘째 딸은 산적 호랑이 무서워서 못 가요. 하고, 셋째 딸은 언니들이 못 가는데 제가 어찌 가겠어요? 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딸도 모두 못 간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는 고얀 것들 잘 먹여서 잘 키워도 아무 소용이 없네. 불쌍한 파리대기나 찾아봐야지 하며 길을 떠났답니다. 어머니는 강을 따라가며 묻고 물은 끝에 파리대기를 찾았답니다. 죽으라고 버렸는데 예쁘게도 잘 자랐구나. 내가 바로 너를 버린 못된 놈이란다. 파리대기는 하늘과 땅에게 어머니가 진짜인지 물었어요. 하늘은 번쩍 우르릉 쾅쾅쾅 천둥 번개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땅도 구르릉 구르릉 울리며 그렇다고 대답했지요. 그제야 파리대기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파리대기야, 병든 아버지를 위해 서천 치악산 약수를 구해오겠니? 파리대기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 몸이 어찌 태어났겠어요. 서천 시악산이 아무리 지옥이라도 약수를 꼭 구해올게요. 파리대기는 서쪽으로 가다가 밭가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서천 시악산이 어디예요? 넓고 넓은 이 밭을 다 갈아주면 가르쳐주지. 파리대기는 냉큼 고삐를 잡고 넓고 넓은 밭을 척척 다 갈았어요. 그러자 9 들판 끝에 있는 나무꾼한테 물어보래요. 파리대기는 9 들판을 지나 나무꾼을 만났어요. 아저씨, 서천 시악산이 어디예요? 이 산, 저 산 나무 다 해주면 가르쳐주지. 파리대기는 냉큼 도끼를 들고 이 산 저 산 나무를 척척 다 했지요. 그러자 9 강 건너 빨래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래요. 파리대기는 9 강을 건너 빨래하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 서천 시악산이 어디예요? 대성 같은 이 빨래 다 해주면 가르쳐주지. 파리대기는 2 팔 쓱쓱 걷고 태산 같은 빨래를 척척 다 했지요. 그러자 9 곡에 넘어 댕기머리 총각한테 물어보래요. 파리대기는 높고 높은 9 고개를 넘어 댕기머리 총각을 만났지요. 총각님, 서천 시악산이 어디예요? 나리꽃같이 예쁜 아가씨, 아들 3을 낳아주면 가르쳐주지. 파리대기는 댕기머리 총각의 색시가 되어 아들 3을 낳았어요.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서천 시악산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댕기머리 총각은 바리대기를 데리고 서쪽으로 떠났어요. 서쪽으로 얼마 가니 넓고 넓은 꽃밭이 나왔어요. 잘 보, 바리대기. 이 꽃은 사람을 살리는 꽃이라오. 하얀 꽃은 숨을 살리는 숨살이꽃, 노란 꽃은 살을 살리는 살살이꽃, 빨간 꽃은 피를 살리는 피살이꽃이라오. 바리대기는 하얀 꽃, 노란 꽃, 빨간 꽃을 한 송이씩 따 넣었답니다. 서천 시악산에 도착하니 커다란 두꺼비 바위가 있었어요. 약수는 바로 그 두꺼비 바위 입에서 아침에 한 방울, 점심에 한 방울, 저녁에 한 방울씩 나왔지요. 바리대기는 100일 동안 물을 받아 호리병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러자 댕기머리 총각이 나는 원래 옥황상제님의 신하였는데 벌을 받아 땅으로 내려온 거요. 이제 죄를 다 씻었으니 하늘로 돌아가야겠소. 하고 말하고는 휘리리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바리대기는 아이 셋을 데리고 고향으로 떠났지요. 첫째는 손을 잡고, 둘째는 등에 업고, 셋째는 품에 안고, 9 고개를 넘고 넘어 9 강을 건너고 건너 9 들판을 지나고 지나갔어요. 고향집에 도착하니 저 앞에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상여를 메고 나왔지요. 멈추시오, 멈추시오, 장례 행렬 멈추시오. 바리대기는 관 뚜껑을 열고 품속에서 3가지 꽃을 꺼냈어요. 바리대기가 죽은 아버지의 몸에 숨살이 꽃을 살살 문지르니 하고 숨이 살아났고요. 살살이 꽃을 살살 문지르니 물컹물컹 살이 살아나고요. 피살이 꽃을 살살 문지르니 발긋발긋 피가 살아났지요. 아유, 잘 잤다. 아버지는 깊은 잠에서 깬 듯 눈을 떴어요. 아버지, 서천 시악산 약수 드세요. 바리대기는 호리병을 꺼내 약수를 드렸어요. 약수를 마신 아버지는 금세 건강을 되찾았지요. 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했어요. 예, 고맙구나, 고마워. 죽으라고 내다버린 막내딸이 아버지를 살렸구나. 그 뒤 바리대기는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스님이 된 남자. 어머머, 저기 하늘 좀 보세요. 무슨 별이 저렇게 크고 밝지? 생전 처음 보는 별이에요.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동쪽 하늘에 이제껏 보지 못한 이상한 별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이날 충청도 땅의 고야라는 산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고야는 울음소리부터 남달랐지요. 울어대는 소리가 메아리 되어 돌아올 정도였어요. 이상한 별이 나타나더니 저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늘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아기가 틀림없네. 동네 사람들 모두 이렇게 입을 모았지요. 고야는 첫돌이 되기 전에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돌이 되어서는 글을 읽었지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자. 고야는 동쪽 하늘에 떠오른 별을 보며 이렇게 다짐했어요. 고야는 열심히 책을 읽었지요. 책을 많이 읽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고야는 특히 역사책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침략을 받았다. 그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갔어. 어떻게 하면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을까? 몇 날 며칠 고민하던 고야는 훌륭한 장수가 되기로 마음 먹었어요. 훌륭한 장수가 되어 중국을 정벌하는 것이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고야는 이때부터 활쏘기, 칼쓰기 등을 읽혔지요. 그러다 날이 저물면 병법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어느 날 중국 황제가 궁궐 뜰락을 거닐고 있었지요. 하늘의 별이 초롱한 깊은 밤이었어요. 그런데 동쪽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토록 청명한 밤에 무슨 바람인가? 황제가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곳에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큰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허허, 이상한 별이로다. 시종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지요. 몇 해 전에 새로 생긴 별이옵니다. 새로 생겨난 별? 황제는 곧 첨성가를 불러오라고 했지요. 첨성가가 단 걸음에 궁궐로 달려왔어요. 황제가 동쪽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 별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늘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동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옵니다. 동쪽이라면 조선 땅에 옵니다. 황제는 조선이라는 말에 매우 근심이 되는 얼굴이었지요. 차가운 밤바람이 황제의 머리카락을 헝클고 지나갔어요. 깊이 생각하던 황제가 한숨 섞인 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머리가 청명하고 무예가 뛰어날 것이다. 그대로 두면 훗날 중국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황제는 칼잡이를 궁궐로 불러들였지요. 중국 제일의 칼잡이가 황제 앞으로 달려왔어요. 칼잡이의 얼굴에는 깊고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매서운 눈초리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얼른 보기에도 으시시하였지요. 하늘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아기가 조선 땅에 있다. 그 아이를 찾아내어 목을 베어라. 하늘의 좋은 정기를 받고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 아이와 달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점성가가 황제 앞으로 나섰어요. 점성가는 황제에게 귀옛말을 했지요. 그 아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면 살려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째서 살려두라 하는 건가? 그러면 훌륭한 스님이 되어 올바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중국에도 해가 될 게 없습니다. 알았다. 중이 되었으면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목을 베어라. 칼잡이는 황제의 명을 받고 조선 땅으로 숨어 들었어요. 칼잡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장사꾼으로 변하였지요. 삼천리 방방곡곡을 떠돌던 칼잡이는 어느덧 충청도 영동 땅에 다다랐어요. 혹시 이곳에 하늘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왜 그 아이를 찾소? 저에게 아주 좋은 붓이 있기에 그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럼 잘못 찾아왔어. 칼잡이는 힘이 빠진 듯 두 어깨를 늘어뜨렸어요. 그럼 하늘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가 어디 사는지 아시오? 그 아이야 물론 이곳에 살지요. 하지만 학자가 될 아이라 장수가 될 아이라오. 좋은 칼이 필요한 아이라 이 말이요. 아, 그래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용산 고을에 가보시오. 칼잡이는 용산 고을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고야는 이날도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지요. 창밖에서 풀벌레 우는 소리가 그윽하게 들려왔어요. 고야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동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던 별이 차츰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별이 빛을 잃다니 참 이상하다. 고야는 얼른 별점을 쳐보았어요. 놀랍게도 자기가 중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점괘가 나왔지요. 고야는 점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번, 세 번 쳐보아도 점괘는 같게 나왔어요. 아, 하늘이 내 뜻을 저버리는구나. 내가 중이 되면 중국은 누가 정벌한단 말인가? 고야는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어느덧 고야의 눈가에 눈물이 어리고 있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야가 귀를 기울였어요. 스산한 바람 소리가 마치 고야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바람아, 내가 나에게 말을 하였니? 그렇습니다. 나는 이 산을 떠도는 바람의 신입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내리는 것입니다. 중국을 정벌하겠다는 뜻은 잠시 접어두고 목숨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고야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고민하던 고야는 바람신의 말에 따라 머리를 깎았어요. 절로 들어가는 고야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칠 후 칼잡이가 용산골로 숨어들었어요. 하지만 고야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뒤였지요. 휴, 정말 다행이군. 칼잡이는 안심했다는 듯 긴 숨을 내쉬었지요. 사실 칼잡이는 몹시 두려웠어요. 하늘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와 맞섰다가 천벌을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할 일이 없게 된 칼잡이는 고야의 집에 불을 질렀어요. 이 무렵 스님이 된 고야가 시주를 하고자 용산골로 내려왔습니다. 고야는 하늘로 치솟는 불길을 발견했어요. 나를 죽이려던 칼잡이가 집에 불을 질렀구나. 고야는 바람 속에서 붓과 벼루를 꺼냈어요. 고야는 치솟는 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먹을 갈았지요. 동네 사람들은 불길에 휩싸인 고야의 집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고야는 붓에 먹물을 찝고 불타는 집을 향해 힘껏 뿌렸지요. 먹물이 먹구름으로 변하면서 천둥 번개가 쳤어요. 삽시간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거세게 타오르던 불길이 한순간에 사그러들었지요. 칼잡이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어요. 동네 사람들은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지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사람이 팔도 강산을 떠도는 스님이 되었으니 못내 원통해 한 것이지요. 반드시 훗날이 있을 겁니다. 10년이든 100년이든 언젠가 뜻을 이룰 날이 있을 겁니다. 고야이는 슬피 우는 동네 사람들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 후 고야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이고장 사람들은 고야가 살던 골짜기를 고야골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야골은 충청북도 용동군 용산면 상령리에 있는 골짜기랍니다. 우거진 숲을 구르는 돌멩이마다 중국을 정벌하겠다던 고야의 꿈이 서려 있는 곳이랍니다. 머리 9 달린 도둑. 옛날, 아주 먼 옛날입니다. 살기 좋고 평화로운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머리 9 달린 도둑이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놈이 또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 이번엔 무엇을 가져가려나? 지난번엔 우리 집 황소를 가져갔으니 이젠 우리 집은 빼앗길 것도 없어. 산속에서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마을까지 내려와? 누구 하나 덤비지를 못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마을 사람들은 머리 9 달린 도둑 때문에 시름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 검은돌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검은돌이는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은돌이의 아내는 몸단장만 좋아하고 일을 싫어하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일하러 가겠소. 머리에 9 달린 도둑이 나타날지 모르니 조심하오. 벌써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부지런히 일을 해야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지 않겠소? 알았어요. 다녀오세요. 검은돌이는 소를 끌고 들러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은돌이의 아내를 논실댁이라고 불렀습니다. 논실댁은 검은돌이가 나가자 몸단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며 하루를 보낼까? 복덕이를 데리고 냇가로 빨래나 하러 갈까? 따뜻한 봄날이니 냇가의 경치가 좋을 거야. 몸단장을 끝낸 논실댁은 몸종 복덕이를 데리고 냇가로 갔습니다. 논실댁과 복덕이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머리 9 달린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잘 만났다. 오늘은 너희들을 잡아가야겠구나. 그거니나. 논실댁과 복덕이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거 보게. 논실댁과 복덕이가 머리에 9 달린 도둑에게 잡혀가는군. 아니, 저놈이 이제는 사람까지 잡아가네. 큰일 났어. 마을 사람들은 논실댁과 복덕이가 붙잡혀가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보게, 어서 검은돌이에게 알려야지. 아내가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검은돌이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꼭 찾고 말 거야. 마을에서 잃어버린 황소들도 내가 꼭 찾을 거야. 검은돌이는 그 길로
머리 9 달린 도둑을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아내와 복덕이가 무사해야 할 텐데. 소문에 따르면 머리에 9 달린 도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날이 저물었네. 그때 마침 오두막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날이 저물었으니 저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야겠군. 검은돌이는 오두막집으로 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웬일일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가? 대답을 기다리다 못해 검은돌이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는 웬 할머니가 배틀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검은돌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너무 굶어 정신을 잃은 거야. 검은돌이는 집을 떠날 때 가지고 온 쌀로 급히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녁을 좀 드시고 정신을 차리세요. 검은돌이는 할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검은돌이가 떠먹여주는 저녁밥을 들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젊은이 고맙소. 젊은이 덕분에 살았구려. 할머니, 큰일 나실 뻔했어요. 그런데 젊은이는 무슨 일로 이 깊은 산골에 다 왔소? 검은돌이는 할머니에게 머리 9 달린 도둑을 찾아가는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 그렇다면 젊은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구려. 우선 산삼을 구해 다려 먹이는 것이 좋겠소. 산삼요? 그렇다오. 꼭 산삼을 다려 먹어야 하오. 검은돌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검은돌이는 산삼을 찾아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검은돌이가 산삼인 줄 알고 캐우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산삼이 아니라 더덕이요. 그럼 이건 산삼이 틀림없죠? 아니야, 그건 도라지라오. 할머니, 그럼 산삼은 어디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른다오. 젊은이가 찾아야지. 그런 어느 날 검은돌이는 진짜 산삼을 찾았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검은돌이가 캐온 산삼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3뿌리씩이나 캐왔군요. 이제 이걸 다려 먹으면 아무것도 겁나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손수 산삼 1뿌리를 다려 검은돌이에게 먹였습니다. 자, 이제 나를 따라와요. 할머니는 검은돌이를 데리고 바위가 많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위를 한번 들어봐요. 검은돌이는 바위 앞에 섰습니다. 힘을 내요. 야! 검은돌이는 겨우 바위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검은돌이에게 산삼 1뿌리를 또 다려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은돌이를 바위가 많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오늘은 더 큰 바위를 들어보시오. 이야! 검은돌이는 바위를 번쩍 들었습니다. 잘했소. 내일만 오면 되겠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3뿌리째 산삼을 검은돌이에게 다려 먹이고 또 바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일 큰 바위를 들어보시오. 검은돌이는 집채만한 바위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됐어요. 이만하면
머리에 9 달린 도둑도 젊은이의 힘을 당하지 못할 거요. 할머니는 검은 도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머리 9 달린 도둑에게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머리에 9 달린 도둑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 잘 모릅니다. 할머니,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놈은 저 산 너머 뾰족 바위 밑에 있는 굴 속에서 살고 있다오.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산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다음 날 검은 도리는 머리 9 달린 도둑을 찾아 떠났습니다. 검은 도리는 산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앞산 봉우리에 뾰족 바위가 보였습니다. 저기 뾰족 바위가 보이는구나. 아내와 복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검은 도리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뾰족 바위에 닿았습니다. 이 바위 밑 굴 속에 머리 9 달린 도둑이 산다고 했지? 검은 도리는 우선 뾰족 바위를 들어 옆으로 옮겼습니다. 과연 굴이 있군. 할머니의 말씀대로야. 검은 도리는 무릎을 꿇고 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복덕이다. 엎드려 굴 속을 살피던 검은 도리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굴 아래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우물가에 복덕이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사하구나. 검은 도리는 돌멩이를 주워 우물가에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복덕이가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 서방님! 쉿! 조용히 해. 검은 도리는 우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서방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아씨와 너를 구하러 왔어. 복덕이는 검은 도리가 반가웠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방님, 논실하시는 집안에 계세요. 제가 모시고 올게요. 저 집이 머리 9 달린 도둑의 집인가? 마치 대궐 같군. 도둑이 올 때가 되었으니 조심하세요. 복덕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논실댁과 복덕이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보, 나요. 잘 있었어? 검은 도리는 아내를 보자 반가워서 뛰어갔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오셨어요? 논실댁도 남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논실댁은 어딘지 옛날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씨,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굴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복덕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도망가면 머리에 9 달린 도둑이 쫓아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검은 도리가 물었습니다. 집안에 숨었다가 머리 9 달린 도둑을 처치하고 도망가는 게 좋겠어요. 그게 좋겠군. 자, 들어가세요.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으로 들어가더니 논실댁은 검은 도리를 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서방님, 이 광에 숨어 계세요. 여기라면 안전할 거예요. 그럼 도둑놈이 오면 알려주어. 내가 해치울 테니. 검은 도리는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논실댁은 검은 도리가 광으로 들어가자 곧 광문을 자물쇠로 채웠습니다. 꼼짝없이 갇혔군. 웃음소리에 깜짝 놀란 검은 도리가 뚫어진 문틈으로 내다보니 논실댁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속았군. 검은 도리는 몹시 분했습니다. 얼마 뒤에 복덕이가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조용히 하세요. 논씨아씨가 알면 큰일 나요. 시장하실 것 같아 상을 차려왔으니 어서 드세요. 복도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
논실아 씨는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도 서방님을 보면 옛날처럼 될 줄 알았는데.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도둑놈을 없애고 말 테니. 도둑놈이 나타나거든 먼저 발등을 낫으로 내리치세요. 그때 언제 들어왔는지 머리에 9 달린 도둑이 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머리 9 달린 도둑이다. 검은돌이는 외침 소리와 함께 번개처럼 낫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앗! 검은돌이의 낫이 허공을 가리면서 머리 9 달린 도둑의 발등에 꽂혔습니다. 으악! 도둑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검은돌이는 때를 놓치지 않고 머리 9 달린 도둑의 목을 향해 낫을 휘둘렀습니다. 이 도둑놈, 덤벼라! 나 죽네. 도둑은 목이 하나 달아났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놈, 내 손에 혼 좀 놔봐라. 검은돌이는 낫을 놓고 도둑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살려줘. 도둑이 애원했으나 검은돌이는 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으아! 벽에 부딪힌 도둑은 비명과 함께 땅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논실댁이 검은돌이 앞에 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못된 것, 용서할 수 없다. 너도 벌을 받아야 한다. 검은돌이가 논실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서방님, 논실아 씨를 용서해 주세요. 복덕이가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복덕이를 보아 목숨만은 살려준다. 여기서 혼자 살거라. 검은돌이는 논실댁을 떼놓고 복덕이와 함께 산속의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머리 9 달린 도둑을 해치웠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요, 젊은이가 좋은 일을 하려니까 하늘이 도와준 것이라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마치자 할머니는 하늘나라의 선녀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검은돌이,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해요. 나는 그대를 돕기 위해 세상에 잠시 내려왔던 선녀였어요. 그러더니 선녀는 구름 위로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랬었군. 이제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야지. 검은돌이와 복덕이는 마을 사람들이 잃어버린 소들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검은돌이와 복덕이가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반가워했습니다. 며칠 뒤 검은돌이와 복덕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검은돌이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검은돌이가 머리 9 달린 도둑을 해치우지 않았으면 우리 마을은 아직도 근심에 쌓여 있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검은돌이를 칭찬했습니다. 검은돌이는 여전히 옛날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복덕이는 집안일을 하면서 틈이 나는 대로 배를 열심히 짰습니다. 복덕이는 마음씨도 곱고 부지런하기도 해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검은돌이와 복덕이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장화 홍련전. 옛날 평안도 철산 땅에 배무룡이라는 좌수가 살았습니다. 배좌수에게는 장화와 홍련이라는 예쁜 2 딸이 있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또 얼마나 곱고 넓다고요. 마치 어른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장화와 홍련을 칭찬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장화와 홍련의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만일 애들의 새어머니가 들어오더라도 장화와 홍련을 잘 길러주세요. 며칠 뒤 어머니는 장화와 홍련의 정성스러운 간호도 소용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3년이란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배자수는 두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새엄마를 맞아들이는 게 좋겠다. 네, 아버님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럼 새엄마를 모셔오도록 하자. 그러나 새어머니로 들어온 허씨 부인은 첫날부터 장화와 홍련을 구박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네, 어머니. 그 뒤 새어머니는 아들을 하나 낳자 장화와 홍련을 더욱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보다 못해 배자수는 허씨 부인을 조용히 불러 타일렀습니다. 여보, 저 애들은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으며 자라왔어. 저 애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오. 아니, 내가 뭘 심하게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저 애들이 내게 얼마나 잘못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저 애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흉을 보고 있어. 흉을 보라면 보라지요. 마음이 삐뚤고 심술궂은 허씨 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면 할수록 더욱 장화와 홍련을 구박했습니다. 아이고, 속상해. 저것들 때문에 나만 욕먹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허씨 부인의 구박 속에서도 장화와 홍련은 예쁜 처녀로 자랐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예쁠까? 아무리 구박을 해도 얼굴에 그늘 한 점 없으니 더 밉살스럽군. 허씨 부인은 해만 뜨면 장화와 홍련한테 흉잡을 것이 없을까 하고 살피는 게 일이었습니다. 안 되겠어. 흉계라도 꾸며서 저것들을 내쫓든가 해야지. 그냥 두고는 못 보겠어. 장화와 홍련한테 흉잡을 일이 없자 허씨 부인은 아들 장쇠를 불러 흉계를 꾸몄습니다. 장쇠야, 너 커다란 쥐 한 마리 잡아오렴. 쥐요? 히히, 문제없죠. 자기 어머니를 닮아 심술 굵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쇠가 커다란 쥐를 잡아왔습니다. 흥, 이걸 껍질을 벗기면 갓난아기 같겠지. 허씨 부인은 쥐의 껍질을 벗겨 잠들어 있는 장화의 이불 속에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배자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큰일 났어요. 장화가 죽은 아기를 낳았어요. 뭐요? 그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지금 가서 이불을 들춰봐요. 배자수는 장화의 방으로 가 이불을 들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장화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믿을 수가 없어. 허씨 부인의 흉계에 속아 넘어간 배자수는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여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낳다니 이 무슨 망측한 일이오. 그러게 말이에요.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겠어요. 허씨 부인은 의기양양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밖에까지 소문이 나면
우리 집안은 망하는 거요. 배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허씨 부인은 배자수에게 무엇인가 소곤소곤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려. 그럼 내 생각대로 하겠어요. 다음 날 장화는 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자기를 모함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새어머니의 말을 모두 믿으시겠지? 그날 밤 배자수는 장화를 불렀습니다. 예, 장화야. 장세와 함께 외가댁에 좀 급히 다녀와야겠다. 아버님, 지금은 밤인데 내일 가면 안 될까요? 밤이니까 장세와 함께 떠나라는 것 아니냐? 할 수 없이 장화는 장세를 따라 나섰습니다. 홍련이 울며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이 밤중에 어딜 가? 장화는 홍련을 떼어놓고 장세가 끄는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홍련아, 언니가 갔다 올 때까지 잘 있거라. 언니, 나도 같이 가. 나도 갈게. 장화도 눈물이 앞을 가려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세가 우악스럽게 말꼬비를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 갈 길이 뭔데? 밤이 깊어 모두 잠든 고요한 밤에 장화는 어디론가 장세에게 끌려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장화가 말했습니다. 장세야, 이 길은 외가댁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러자 장세가 희쭉 웃었습니다. 외가댁으로 가는 게 아니야.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더니 장세는 계속 말고삐를 끌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험한 고개를 몇 번 넘고 나자 연못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다 왔어. 이제 내려. 장세는 또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세야, 여기는 연못이지 않니? 글쎄, 다 왔다니까.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장세야, 나보고 연못에 빠져 죽으란 말이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 장세는 장화 앞으로 다가와 장화를 연못 속으로 빼밀어 버렸습니다. 아, 살려줘! 장세야! 장화가 죽은 뒤 홍련은 혼자 새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다 받았습니다. 구박을 받을 때마다 홍련은 언니 생각으로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어딨어? 보고 싶어. 그런 어느 날 낯선 파랑새 한 마리가 홍련 앞에 날아왔습니다. 홍련은 파랑새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파랑새야, 우리 언니는 어디 있니? 나를 우리 언니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렴. 그러자 파랑새가 앞장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넌 정말 우리 언니 있는 곳을 알고 있구나. 파랑새는 홍련을 산속의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파랑새야, 언니가 이 연못 안에 있다는 말이지? 그래, 알았어. 홍련은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 연못에서는 흐느껴 오는 처녀들의 울음소리가 날마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부임하는 원님은 부임하는 첫날 밤에 꼭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에서도 큰 걱정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부임하자마자 목숨을 잃으니. 상감마마,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대가? 네, 제가 그 고을로가 무슨 까닭인지 꼭 밝히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동호라는 선비였습니다. 정선비가 새 원님이 되어 철산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새 원님은 곧 이방을 불러 물었습니다. 여봐라, 이 고을에 부임하는 사또마다 첫날 밤에 목숨을 잃는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또, 글쎄 그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그럼 오늘 밤 내가 그 까닭을 알아내는 수밖에 없겠군. 새 원님은 책을 펴놓고 글을 읽으며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무슨 곡절이 있을 거야. 해가 서산으로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기필코 그 사연을 알아내리라. 이윽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휙 불더니 방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웬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 누구냐? 사또, 놀라지 마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어 사또를 뵈러 왔습니다. 새 원님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아하니 양갓집 규수 같은데 할 말이 있으면 낮에 찾아오지 깊은 밤에 이 무슨 짓이냐? 그러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사또, 저는 낮에는 올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러면서 처녀는 새 원님 앞에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그제야 새 원님은 처녀를 찬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처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또, 제발 놀라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세원님은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서 해보아라. 사또, 고맙습니다. 저는 이 고을 배자수의 둘째 딸 홍련이옵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저의 언니 장화가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의 누명을 벗겨 주옵소서. 세원님은 홍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홍련은 새어머니 허씨 부인에게 겪은 슬프고 억울한 일들을 세원님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홍련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어디론지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세원님은 이방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방 있느냐? 네, 사또, 무사하셨군요. 세원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 이 고을에 배자수라는 사람이 사느냐? 네. 어서 그 부부를 잡아오너라. 나졸들이 급히 달려가 배자수 부부를 붙잡아 왔습니다. 배자수는 듣거라. 너에게 장화와 홍련이라는 딸이 있느냐? 세원님은 배자수를 노려보며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집에 없습니다. 배자수는 새로 부임한 원님이 어떻게 장화와 홍련을 알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없다면 어디 갔느냐? 장화는 병으로 죽고 홍련이는 집을 나가. 배자수는 얼버무렸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느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그때 허씨 부인이 나섰습니다. 사또,
실은 큰딸 장화는 처녀의 몸으로 죽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일이 탄로나자 장화는 스스로 연못에 빠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이었다. 사또, 어느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세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둘째 딸 홍련이는 어떻게 되었느냐? 홍련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쳐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씨 부인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았다.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장세를 불러다 알아보도록 하자. 새 원님은 나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가서 장세를 잡아오너라. 새 원님이 장세를 잡아오라고 하자 허씨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곧 장세가 붙잡혀 왔습니다. 이놈 장세야, 내가 장화를 연못으로 데려가 빠뜨렸지? 장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어서 대답을 하지 못할까? 새 원님의 불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장세는 허씨 부인이 시켜 쥐를 잡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허씨 부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에이, 못된 것. 여봐라, 이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라. 배자스는 눈물을 흘리며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아무것도 모르고 불쌍한 자식을 죽게 한 아비를 죽여주십시오. 배자스는 허씨 부인의 말만 믿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새 원님은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새 원님은 장화와 홍련이 빠져 죽은 연못에서 시체를 건져내어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허씨 부인과 장세는 임금님의 분부대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새 원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장화와 홍련이 나타났습니다. 사또님, 고맙습니다. 저희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니 은혜가 태산 같습니다. 이제 철산고을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고 사또님은 큰 벼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장화와 홍련은 말을 마치더니 새 원님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새 원님은 잠을 깼습니다. 꿈이었구나. 불쌍한 장화와 홍련이 하늘나라로 가면서 인사를 하러 온 거야. 부디 하늘 풀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될 사시오. 새 원님은 마음속으로 떠나는 장화와 홍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뒤 철산 고을에는 정말 해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원님은 점점 벼슬이 높아졌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과연 은혜를 잃지 않는 처녀들이군. 그 처녀들 덕분에 철산고을에는 풍년이 들고 나는 이만큼 큰 벼슬을 하게 되었어. 허씨 부인의 말에 속아 장화를 죽게 했던 배자수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윤씨라는 처녀를 새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윤씨 부인의 꿈에 선녀가 나타나 꽃 2송이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을 받아요. 이 꽃은 장화와 홍련이니 잘 키우도록 해요. 10달 뒤 윤씨 부인은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부인, 꼭 장화와 홍련을 닮았구려. 네, 이 애들이 바로 장화와 홍련이에요.
부인, 우리 이 아이들을 잘 키웁시다. 배자수와 윤씨 부인은 두 딸을 고이 기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형과 마음씨 착한 동생이 살았습니다. 착한 동생은 마을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었지만 욕심쟁이 형은 늘 욕을 먹었습니다. 동생은 착하고 부지런한데 형은 왜 저 모양인지 몰라? 정말 이상한 일이야. 친형제가 저렇게 다르니 말이야. 욕심쟁이에다 구두쇠에다 심술꾸러기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맞아. 동생 반만 닮았어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글쎄, 누가 아니래요. 마을 사람들은 형을 보면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함께 모시고 사는 부모님께도 효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이 가여웠습니다. 할 수 없이 동생은 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부터 제가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뭐? 내가 부모님을 모신다고? 아니, 그게 정말이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너 혹시 부모님을 모신다는 핑계로 재산을 나눠달라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형님. 그러니 안심하세요. 좋다. 사나이끼리의 약속이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네, 형님. 그날부터 동생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편히 모시려면 전보다 더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돼. 어서 나무를 하러 가자. 동생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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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속에서는 하루 종일 동생의 나무 찍는 도끼 소리가 울렸습니다. 휴, 힘들어라. 좀 쉬어야겠다. 동생은 한 짐 가득 나무를 해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나무에서 무엇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뭘까? 떨어지는 게. 동생이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고 있는데 머리 위로 무언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아이쿠, 이게 뭐야? 동생이 주워보니 그것은 개암이었습니다. 아, 개암이었구나. 어디 맛 좀 볼까? 동생은 개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퍼뜩 집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먹으면 안 돼.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개암을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고 집으로 가야지.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개암이 또 하나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 또 떨어졌네. 이건 어머님 갖다 드려야겠군. 개암이 아주 잘 익었나 봐. 동생은 얼른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개암을 보시면 좋아하시겠네. 그러자 이번엔 두 개의 개암이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아이쿠, 이번엔 두 개씩이나 떨어지네. 하나는 우리 형님들이고 하나는 내가 먹으면 되겠군. 동생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어서 가자. 동생은 지게를 지고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느새 날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해가 기울었을까? 식구들이 걱정하겠네. 동생은 부지런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을로 가는 큰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르다가 길을 잃었나 봐. 아이고, 이를 어쩌지?
해는 이제 완전히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큰일 났군. 이 깜깜한 산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지? 그런데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나중에 찾고 우선 빨리 비를 피해야겠어. 동생은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옳지. 저 집에서 우선 비를 피하자. 가까이 가보니 그 집은 빈집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이 산중에서 밤새도록 비를 맞을 뻔했군. 아유, 다행이다. 동생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 수 없어. 오늘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길을 찾아야지. 피곤했던 동생은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산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지? 동생은 몸을 숨기고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도깨비들이다. 큰일 났네. 어쩌면 좋지? 도깨비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도깨비들이 제가끔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빈집을 향해 오는 중이었습니다. 이러다간 도깨비들에게 잡히겠어. 빨리 숨어야지. 옳지. 저 대들보 위에 숨자. 동생이 대들보 위로 올라갔을 때 도깨비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끼리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세. 좋지. 덩덕쿵 덩덕쿵 얼쑤 좋다. 도깨비들은 흥겹게 놀았습니다. 한참 신나게 놀던 도깨비들은 빙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난 나쁜 사람을 골려주는 게 취미거든. 어젯밤에도 날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식구들을 못 살게 구는 술주정꾼을 골려주었지. 재미있었겠네. 어떻게 골려주었는데? 밤새도록 산속으로 끌고 다녔지. 도깨비들은 한참 동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방망이를 들고 요술을 부렸습니다. 자, 그럼 방망이를 두드리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자 방망이에서 금은 보화가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생은 대들보 위에서 숨을 죽이고 도깨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방망이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다니. 도깨비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동생은 배가 고파졌습니다. 옳지, 개암이라도 먹어야지. 동생은 개암을 꺼내 깨물었습니다. 딱 하고 깨암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깨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글쎄, 무슨 소릴까? 도깨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혹시 뭐야? 빨리 말해봐. 혹시 기둥이 기우는 소리가 아닐까? 기둥이 기우는 소리라고? 그럼 집이 무너지는 소리잖아. 맞아, 집이 무너지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깨비들은 앞을 다투어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동생은 대들보 위에서 이 모양을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도깨비들도 참 순진하군. 그러나 언제 또 도깨비들이 나타날지 몰라 동생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대들보에서 내려왔습니다. 집안에는 여기저기 도깨비들이 버리고 간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야. 이 많은 금은보화를 그냥 두고 가버렸으니. 어떤 도깨비는 방망이도 놔두고 갔습니다. 방망이까지 놓고 갔네. 그럼 어디 나도 한번 시험해볼까?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자 어젯밤처럼 도깨비 방망이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제 부모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겠구나. 동생은 나무 대신 금은 보화를 가득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간밤엔 어디서 자고 이 많은 보물들은 또 웬 거냐?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보물은 훔쳐온 것이 아니에요. 동생은 아버지께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모두 도깨비 방망이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냐? 네, 여기 도깨비 방망이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한편 도깨비 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밤에 도깨비 하나가 방망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장 도깨비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아무리 급하다고 방망이를 잃어버리고 오면 어떻게 해? 금방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랬어요. 방망이를 잃어버린 도깨비는 기가 죽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놈아, 도깨비가 도깨비 방망이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넌 우리 도깨비들을 망신시켰어. 대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이놈아, 도깨비 방망이는 도깨비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거야. 도깨비 방망이가 없으면 도깨비 노릇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대장님, 저는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당장 가서 도깨비 방망이를 찾아와야지. 알겠습니다, 대장님. 도깨비 방망이를 꼭 찾아오겠어요. 도깨비 방망이를 잃어버린 도깨비는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다른 도깨비들이 말했습니다. 꼭 찾아오길 비네. 어서 다녀와. 조심해서. 방망이를 잃어버린 도깨비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도깨비는 벼락부자가 된 동생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맞아. 내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간 놈이야. 도깨비는 몰래 동생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우선 빗자루로 변해 천마밑에 숨어있자. 그러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도깨비는 빗자루가 되어 밤이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이 아니면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도깨비 방망이로 부자가 됐다고? 어디 두고 보자. 해가 지고 저녁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움직여 볼까? 도깨비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빗자루에서 다시 도깨비로 몸을 바꾸었습니다. 자, 저쪽이 그놈의 방이렸다. 도깨비가 막 걸음을 옮기려 할 때 방문이 열리고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큰방 앞으로 가 부모님께 저녁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오냐, 너도 잘 자거라. 인사를 마치고 동생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섞어라. 내가 내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갔지? 아, 너는 도깨비? 도깨비는 동생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서 내 도깨비 방망이를 내놓아라. 동생은 무서움을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 그냥 돌아가거라. 뭐라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래, 도깨비 방망이로 금은 보화를 많이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으냐? 도깨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다. 그럼 씨름을 해서 내가 이기면 방망이를 주고 가겠다. 그러더니
도깨비는 동생에게 달려들어 동생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동생은 도깨비가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하마터면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비겁하게 시작도 하기 전에 달려드는 법이 어딨어? 하하, 그러니까 내 도깨비 방망이를 순순히 내놓으란 말이야. 그때 동생은 도깨비와 싸워 이긴 나무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옳지. 도깨비는 왼발이 약하다고 그 나무꾼이 말했어. 동생은 도깨비의 왼발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비틀거리더니 마침내 땅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자, 내가 이겼다. 약속을 지키겠느냐? 도깨비는 분하다는 듯이 씩씩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어. 이 도깨비 방망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써야 해.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잡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금, 은, 쌀, 비단이 산더미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다음 날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에서 나온 금, 은, 쌀, 비단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심술이 났습니다. 형은 동생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우야, 너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니? 동생은 형에게 도깨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형은 산으로 갔습니다. 개암을 따가지고 형은 도깨비가 나오는 빈집으로 들어가 대들보 위에 숨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신나게 한번 놀아보세. 덩덕쿵, 덩덕쿵, 얼쑤. 도깨비들은 흥에 겨워 콧노래까지 부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개암을 깨물자. 개암 깨지는 소리가 딱 하고 났습니다. 아, 그때 그 소리다. 맞아, 그놈이 왔어. 어디 숨었는지 찾아라. 잡아서 혼을 내주자. 도깨비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형은 도깨비들에게 잡혔습니다. 이놈, 우리가 또 속을 줄 알았느냐? 도깨비들은 달려들어 형을 마구 때렸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형을 두들겨 패다가 날이 밝자 숲속으로 갔습니다. 형은 도깨비 방망이를 얻기는커녕 매만 느씬하게 얻어맞고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